내 마음 새로 고침. 안녕하세요. 가장 자연스러운 삶을 꽃피워주는 코칭 메신저 중고 온라인 강사 이윤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 마음 새로 고침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와 제목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는 나 자신 그리고 타인과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성공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내 가까운 사람들과의 마음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행복하다라는 대답을 선뜻 하시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가 관계 문제일 텐데요.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아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잘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내 진로의 문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프랑스 작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들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수없이 많은 선택들이 결국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선택들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먼저 우린 내가 스스로 결정해 본 경험이 아주 적거나 없습니다. 마지못해 선택했거나 타인이 바라는 대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내가 선택했다라고 착각하는 일상들이 많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취향은 잘 알면서 정작 나는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 온전히 마음을 돌아본 적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습관인지도 잘 모른 채, 그리고 그것이 나를 건강한 것들과 멀어지게 하는 것도 잘 모른 채 익숙한 대로 살아갑니다. 다음의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행동하게 됩니다. 상황에 놓이면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하게 되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단계에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즉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느 단계일까요? 머리로 하는 생각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생각으로 감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과 해석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일정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사건을 내 위주로 해석하는 것이 익숙한데요. 주로 내가 주인공이 되죠. 나를 보호해야 하고 내가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을 모두가 다 다르게 해석하는 건 그 사람만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생각만이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선택을 하기 위해 이 무의식에 있는 습관적인 생각과 느낌을 의식으로 끌어올려서 스스로 인식할 줄 알아야만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객관화라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처럼 관찰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나에 대한 관찰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관찰할 때 오감으로 객관적으로 잘 보고 있다라고 느끼지만 우리 각자의 삶과 경험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인식하고 거기에서 오해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을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한 번쯤은 내 감정에서 벗어나서 자세히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나에게 감정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준 사건일수록 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딸아이의 방에 벗어놓은 교복이 뒤집어진 채로 침대에 있고 창문이 다 열려 있고 어제 먹은 음료수병이 책상에 그대로 있는 걸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말을 하실까요? 야, 방이 이게 뭐냐, 여자의 방이. 돼지우리도 이거보다 낫겠다. 라고 한마디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자의 방은 이러이러해야 돼 라는 자기만의 기준으로 평가가 일어났을 것이고 이게 내일이 될 것 같은 생각에 불안하기도 했을 거고 불편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잘해서 쾌적한 방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의 바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찰나에 우리는 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아이와의 관계도 개선되는 건 어려울 거고 방도 아마 정리가 안 돼서 결국에 말한 사람이 치워야 했을지도 몰라요. 아이도 어쩌다 한번 바빠서 정리를 못하고 나간 건데 그게 자신의 모습 그대로인 것처럼 판단하고 말하는 부모님의 날선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사람은 누구나 평가 섞인 말을 들으면 공격하거나 회피하고 변명이 생기고 저항하게 돼요. 입을 닫거나 더 큰 소리를 내거나 이유를 길게 말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한동안 집안의 공기는 냉랭하게 될 거고요. 그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네 방에 옷이 침대 위에 그대로 있고 음료수병이 올려져 있는 걸 보면 정리정돈을 잘하지 못할까 봐 걱정도 되고 나도 집에 오면 쉬고 싶은 생각에 이걸 보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해. 깔끔하게 정리된 방에서 네가 잘 지냈으면 좋겠고 나도 신경을 덜 쓰고 싶거든. 자, 그 상황에 이렇게 차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으시죠? 당장 내뱉고 싶은 그 말에 나의 생각이나 편견이 들어갔다고 인식이 되면 3초만 크게 숨을 쉬고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걸 말로 표현해보고 내가 어떤 걸 원하고 느끼는지를 나누면 그 얘기를 하면서 내 흥분이 가라앉기도 하고 단절이 아닌 진짜 대화를 시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아마 아이가 방을 여전히 치우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지는 것은 막을 것이고 부모님 왜 저런 반응을 보이셨는지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배우들이 드라마에서 하는 대사들이 낯설긴 하지만 때론 시원하게 느껴지고 공감이 되는 건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분히 때론 강력하게 전달하기 때문인데요. 배우들은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분들은 대사 연습을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처음부터 내가 말해온 패턴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지금도 수련 중이고요. 아마 평생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꾸준히 연습한다면 정말 중요한 대화들을 할 때 익숙한 대로 내뱉고 후회하는 일들은 차츰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패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니터링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먼저 판단의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라고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이란 자신의 머릿속에서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은 말, 그것도 일종의 생각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돼지우리 같다고 생각된 딸의 방을 아마 그 부모님께서는 처음 겪었던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몇 번 경험했을 거고 지금도 그러니 앞으로도 넌 그럴 거다 라는 판단이 있었기에 그게 스스럼 없이 튀어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 깨끗하게 치우면 칭찬을 해주기보다 웬일이냐 네가 방을 다 치우고 라는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말실수가 되겠죠. 내가 평소에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래서 우린 평소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생각들도 잘 인지해야만 그런 아찔한 순간을 만들지 않아요. 판단은 상대나 나를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나만의 틀과 생각이 있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넌 늘 늦어. 넌 한 번도 내 편 든 적 없어. 넌 꼭 그렇게 말하더라. 한 번쯤 듣기도 하고 내뱉었던 말이기도 하실 것 같은데요. 빈도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언제나, 늘, 꼭, 한 번도.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은 언제나 그럴까요? 다른 사람과 있을 때도 그럴까요? 내가 그런 순간에만 만난 건 아닐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긍정의 판단 또한 때로 사람들을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데요. 큰딸이라 그렇구나. 착하네. 넌 참 말을 잘 듣는구나. 이렇게 듣기에는 칭찬 같지만
그 모습이 나를 갇히게 만들 수도 있게 되죠. 두 번째는 강요의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것 좀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했지? 상대가 선택하거나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배려하기보다 내 요청을 듣기 바라는 말입니다. 안 들으면 비난과 소심한 복수가 있을 거라는 위협이 되기도 하죠. 난 부탁이라고 하면서 상대가 거절했을 때 내 태도가 달라지거나 감정이 상한다면, 그래서 그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이 된다면 부탁이 아닌 강요였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강요를 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당연한 것이라고 의무감을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오빠면 양보해야지. 내가 이런 취급받는 건 당연해. 엄마면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장이면 당연히 돈을 벌어와야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당연하게 주장하면서 상대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당연한 걸 누군가 나에게 강요한다면 그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네 번째는 책임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합리화라고도 하는데요. 네가 제대로 하면 이러겠니? 당신이 돈 제대로 벌어오면 내가 이러겠어? 네가 공부만 잘해봐. 뜨끔하신가요? 나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겁니다. 남 탓하기라고 생각하면 쉬우실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느끼는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면 내 감정도 해소되지 않고 상대에게도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게 되죠.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교하는 말입니다. 지난번 선생님은 이런 거 주셨는데 선생님 안 주시네요. 너는 왜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잘 못 놀아? 누구누구는 전화 와서도 잘 어울리는데. 누구누구 아빠가 이번에 차 바꿔줬대. 당신은 아무 생각이 안 들어? 내가 원하는 걸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불편한 수치심을 주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상대가 하도록 조종하려는 말들인데요. 나 자신에게도 많이 하는 말입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죠. 여섯 번째는 비난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판단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해석을 해서 네 잘못이다, 네가 문제다 라는 생각을 포함하고 표현하는 말들이죠. 그나마 나니까 너랑 살지. 우리 팀 박대리는 생각이 없어. 등 상처를 주기 위한 말일 뿐입니다. 말이라는 건 영혼을 담고 있어서 그 말이 결국 영향을 주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가능하다면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많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6가지 생각과 말의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나와 타인에게 좋은 말보다 나 중심의 말들을 많이 하고 사는구나. 이런 말들을 하고 산다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위에 6가지 패턴의 말들 중에 가장 자주 하는 말들과 그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종이에 적어보시고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나는 어떤 말들을 머금고 있거나 던지고 계신가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알아채 보았다면 이번에 감정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정이란 어떤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긴장했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눈을 감고 그때 나의 몸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느낌은 어땠는지. 저는 코로나 때문에 몇 주를 고생했었는데요. 식구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며칠 긴장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침도 마르고 입맛도 없고 그러면서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원망도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감정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들 때 내 몸의 반응들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마음으로 못 느끼는 것뿐 아니라 몸의 반응에도 무뎌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감정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 욕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연료 게이지가 내려가잖아요. 채우면 올라가고. 감정은 그런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이 충족이 되었고 충족이 되지 않았는지를 감정 신호등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긍정 단어들, 예를 들면 뭉클한, 개운한, 든든한, 편안한, 두근거리는, 흥미로운 같은 단어들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조바심 나는, 긴장한, 불편한, 당혹스런, 부끄러운, 억울한 같은 부정 단어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감정을 잘 알아채려면 감정 단어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대본 연습을 하듯이 그 단어들을 익히고 연습하고 체화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감정 카드나 감정 단어, 느낌 단어를 검색만 해보셔도 정말 많은 단어들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마치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에서 정답을 알고 나면 보고 싶지 않아도 그 그림들이 계속 눈에 띄는 것과 같죠.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잘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감정과 생각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정보들을 쏟아내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많은 말을 했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더 답답하기도 하고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감정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생각의 말들만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의 말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난받는, 왕따당한, 구속당하는, 속은 듯한, 배신당한, 거절당한, 인정받지 못한, 이용당한, 사랑받지 못한, 의심받은, 무시당한. 어떠세요? 이거 당연히 감정 나타내는 말들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 비난받는 것 같아. 나 무시당하는 거겠지? 생각이란 것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끊기가 힘들죠. 그럴 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 그 사람한테 인사를 했는데 고개 돌리는 거 보니까 무시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사무실 들어갈 때 의기소침해져. 힘이 쭉 빠지더라. 너무 속상해. 내가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떠올린 생각의 말이 알아채졌을 때 나의 감정이 어떤지 감정 단어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럼 뭔가 터질 것 같은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의기소침하구나, 기운이 없구나, 속상하구나 를 표현하면서 내가 그 말을 듣고 환기가 되고 빵빵했던 긴장감 속에 조금은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시원해지실 겁니다. 듣는 상대방도 그 말에 공감해주기가 훨씬 쉽고요. 우리가 많이 하는 생각의 말에는 공감하기가 어렵거든요. 내 기준대로 판단 내린 생각과 분명 다른 것들이 훨씬 많을 테니까요. 내가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그걸 알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직접 해결할 수도 있고 부탁을 통해 때론 거절을 통해서 그것들을 충족시키려고 시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알아채기 위해서 감정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난 목표가 중요해. 난 재미를 원해. 난 여유가 필요해. 라는 표현에서처럼 나는 무엇이 중요해. 무엇을 원해. 뭐뭐가 필요해. 라는 것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욕구 또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게 되면 거기서 갈등이 시작돼요. 상대방과 서로 원하는 것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자신의 방법만 고집하는 것이 갈등을 유발하는 큰 원인이 됩니다.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수용 가능한 가치에 관한 것들입니다. 유대, 연결, 관심, 우정, 소속감, 신뢰, 일관성, 예측 가능성, 자기 존중, 비전 같은 것들이요. 사람들은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동기가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서로 우정이라는 욕구를 채우고 싶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자주 시간을 보내는 걸 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중요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조율할 수 있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아, 네가 날 싫어해서 연락이 뜸한 게 아니라
넌 그 정도의 연대감으로도 우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럼 서로 어느 정도는 조율할 수 있게 되고 적어도 오해는 하지 않게 되죠. 아까 방이 지저분해서 갈등이 있었던 부모님과 딸의 상황에서 부모님은 어떤 걸 원하셨을까요? 아이가 자신이 자율성을 가지고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 아마 그렇게 혼을 내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건 아이를 내가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또한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것을 알아챘다면 이걸 채우기 위해 어떻게 대화했을까요? 엄마가 보기에 지난주부터 옷이랑 음료수병이랑 치워지지 않는 게 보이는데 네가 너무 바쁜 게 아닌가 걱정되네. 깨끗한 공간에서 공부하고 쉬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가 도와주고 싶지만 엄마도 주중에 좀 쉬고 싶어서 괜찮다면 이번 주말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2시간 정도만 시간 내서 같이 정리하는 거 어떨까? 네 생각 어떠니? 네가 라는 남 탓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 내가 라고 말을 시작하는 것과 돼지우리라는 내 생각이 아닌 보여지는 상황을 최대한 담백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했고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긍정적인 단어로 실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문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의견을 듣기를 기다리죠. 아이가 방을 치우지 않은 건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가까운 관계에서 결국 남는 것은 서로 오가는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과 관계가 남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신다면 느껴지는 것이 다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순간적으로 들었을 때 화라는 감정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표현하곤 하는데요. 화라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화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곧 후회할 말을 하겠구나, 갈등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전조 증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날 때 나의 몸의 감각과 마음이 어떤지, 어떤 패턴이 있는지 알면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화가 나는지 찬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마 그 갈등은 지난주에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반복되었을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화라는 큰 감정 덩어리 안에 서운함이 있었을 수도 있고,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감정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론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껏 살아온 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드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내 마음의 무의식적인 생각 패턴을 꺼내서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달래주면서 내 관계들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의미 있는 백신 주사가 될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물론 잠깐의 어색함은 피할 수 없겠지만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의식해야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정 신호 등을 잘 확인하고 다음의 행동을, 즉 다음의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린 감정에 늘 끌려다니게 될 거예요. 후회를 가득 남긴 채로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작가가 되어 스토리 만들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며 CCTV로 관찰하듯이 객관화해보고 생각이 아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감정 이름을 붙여주고 그 감정이 시작된 생각은 어디서 온 것인지 패턴을 찾아보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채는 것.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내가 해결하거나 상대방에게 부드럽고 긍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 그리고 때론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이 쉽지 않으시다고요? 네, 맞아요. 짧은 시간 머리로만 이해하기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평생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긴 어렵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의식에 있던 습관들에 대해서 내가 들여다보는 계기들이 생기셨으니 아마 이제부터 많은 것들이 알아채지게 되실 겁니다. 숨은 그림을 찾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 관계 기술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보물 같은 숨은 그림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건강하게 새로 고쳐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연결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삶을 꽃피워주는 코칭 메신저 중구 온라인 강사 이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